너 뭐하니? 조용히 해. 지금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되고 싶어. 헤헤. 나도 언젠가는 우주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올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12월의 핫클립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볼까? 핫클립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무수소 DLC 코팅은 단단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 극 좋은 환경에서도 필요한 기술인데요. 과연 코팅을 마친 금속은 극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피로 파괴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실험 한번 해봅시다. 코팅을 거친 금속과 거치지 않은 금속의 성능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온도의 변화를 주면서 잡아당기는 힘의 정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무수소 DLC 코팅을 활용을 해서 극좋은 온도 환경 하에서 얼마나 잘 견디는지 인장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특성 검증을 하는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금속은 충격에 약해지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그래서 액체 질소에 담가 냉각시킨 금속은 쉽게 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수소 DLC 코팅을 거친 금속은 어떨까요? 극좋은 액체 질소를 넣어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극좋은 환경에서 깨진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코팅된 금속은 잘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해 볼까요? 2인 가겠습니다. 4인 가겠습니다. 최대 540kg 포스의 하중을 가하자 끊어지는 금속. 하지만 코팅막은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장의 축방형으로 균열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끊어짐이 없는 것으로 봐서 매우 우수한 밀착 성능과 사용 성능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코팅품 같은 경우에는 극좋은 환경에서 노출되었을 때 어떤 코팅막으로서의 기능이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극한 환경 인프라를 결정짓는 무수소 DLC 코팅. 고난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고온 환경에선 어떨까요? 이번에 새로 코팅한 세라믹 코팅인데 이제 코팅 한거하고 열 충격 특성이 어떤지 이제 알아보고 싶어서 실험을 해보고 싶거든. 여기는 저희가 개발한 세라믹 코팅 소재를 초고온의 화염에 노출시켜서 평가했을 때 열 충격 상황에서 버티는지를 평가하는 실험실입니다. 세라믹 코팅이란 실리콘 성질을 지닌 나노 입자를 표면에 코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내열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나 주방용품부터 내열기기, 반도체 등 첨단 소재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 용사 코팅을 이용해서 많은 산업기계 부품들한테 부품의 용사 코팅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초고온 분야에 대한 용사 코팅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술 선진국인 미국이나 선진국 일부에서 극히 제한적인 연구만 수행되고 있습니다. 고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코팅 기법.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알루미늄에 열을 가하는 시험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열 충격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한쪽에는 세라믹 코팅이 된 알루미늄을, 한쪽에는 코팅이 안 된 알루미늄을 동일한 조건에서 가열했습니다. 열에 약한 알루미늄 소재인 만큼 코팅의 성능이 관건이죠. 녹았어. 녹아서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약 850도씨의 초고온 환경에서 살펴보니 코팅이 안 된 알루미늄 소재는 녹아버린 반면 코팅이 적용된 알루미늄은 손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액체 로켓을 발사해서
우주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열차폐 코팅은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리호에 적용된 열차폐 코팅입니다. 우리나라가 우주발사체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한 게 10번째이기 때문에 10번째로 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 성공엔 엔진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에는 재료연구원이 개발한 우주발사체 열차폐 코팅 기술이 사용됐죠. 강원도 양양의 한 지하 실험실. 이곳에는 2014년부터 우주 비밀을 풀기 위해 지하 700m 깊이의 땅굴로 들어간 이들이 있다. 바로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 이들이 찾고 있는 것은 암흑물질이다. 현대 물리학은 우주에서 인류가 알고 있는 물질이 전체 4.9%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중력이 있지만 빛을 내지 않는 존재, 즉 암흑물질이 우주의 26.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중력 대신 밀어내는 청력을 가진 암흑에너지로 추정하고 있다. 암흑물질은 1930년대 초 스위스 천체 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가 은하 질량을 관측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질량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암흑물질이라고 불렀다. 암흑물질은 세계 과학자가 우주 기원을 밝히기 위해 풀어야 할 핵심 과제이자 노벨 물리학상 영순위로 꼽히는 연구로 미국과 유럽 등은 30여 년 전부터 암흑물질 연구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과학자도 암흑물질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 과학자들은 2015년 지하 실험실에서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 중성미자를 발견해 노벨상을 받기도 했다. 중성미자란 무엇일까?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중성미자. 빛입자인 광자 다음으로 많은 중성미자는 태양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초마다 700여 개가 배출된다. 하지만 중성미자의 전하를 띠지 않고 질량이 거의 없을 뿐더러 다른 종류의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유령입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중성미자는 전자중성미자, 타우중성미자, 뮤온중성미자 3종류지만 과학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중성미자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3종류의 중성미자의 질량 차이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질량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IBS 지하실험연구단은 중성미자 성질 규명 실험과 함께 암흑물질 가운데 유력 후보 윈프의 흔적을 탐색하기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한 이후 IBS 지하실험연구단은 암흑물질 윈프를 찾기 위한 코사인 실험을 수행, 과학 난제를 풀기 위한 도전에 나섰다. 하지만 윈프를 검출하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렵다. 검출기가 컴퓨터로 보내오는 신호의 양은 일초에 14개. 하루에 모아지는 데이터 용량만 20GB, 1년이면 72TB에 이른다. 이 중에서 윈프의 신호를 찾아내는 일이 연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선 배경 잡음을 최대한 줄이는 연구 환경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세계적 연구 그룹들도 지하 깊은 곳에 연구 시설을 구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게임이 스포츠란 이름을 달고 시작된 지는 꽤 오래전입니다. 그 후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경기 종목과 선수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났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e스포츠 시장의 잠재력에 집중하는 상황인데요. 수많은 기업이 e스포츠의 시장 가치를 인정하고 있죠. 이는 스타 플레이어를 길러내는 프로게임단 창단으로도 이어졌고요. e스포츠 산업 성장에 큰 기여를 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프로게임단은
여러 e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을 기용하고 양성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슈팅 게임, 오버워치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오버워치는 팀 기반 플레이 FPS 장르로 6명의 플레이어가 한 팀이 되어 상대방의 거점을 확보하거나 화물이 실린 수레를 특정 지점까지 이동시키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여느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연습 경기가 시작되기 전 감독님과 선수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요. 경기가 시작되자 프로 선수답게 엄청난 속도로 상대를 제압해 나갑니다. 손발 해킹한다. 손발 완피. 눈과 손 중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들. 나 유지성 하면 너무 불리해. 딜라일러 있어, 딜라일러. 다 안타 중에 돌아. 딜러. 나 나오고 싶어요, 이거. 힘싸움 할 건 말해, 반백 줄게. 빠르게 진행되는 게임에서는 끊임없이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쏟아내버리면 우리가 나랑 자리아가 할 게 없어져. 너가 해킹하는 거에 계속 쥐푸차 걷는 그런 역할입니다. 디바 아나야타, 디바 아나야타. 마이크 씨. 연습이지만 경기 내용은 이후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독과 코치들은 선수들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리는데요. 선해킹에 자기가 해킹을 안 당하면은 자방이 빠지고 해킹을 당하면은 그냥 피해가 확 빠지거든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이제 손보라가 자리아의 선해킹 노릴 때의 장점인데, 겐지가 받을 때랑 손보라가 받을 때랑 그거 맵마다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희들이 게임에서 얘기하잖아. 주고받는 거 그거 얘기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사이드에서. 지난 7월 우리나라 방산업체 두 곳은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총괄 계약을 진행했다. 이후 한 달 만에 1차 이행 계약을 맺으며 약 7조 원대 전차와 자주포 수출을 확정지었는데, 총괄 계약 당시 수출을 약속한 무기는 3가지. K2 전차 1000여 대와 FA-50 경공격기 48대, 그리고 K9 자주포 670여 문이다. 이 중 K2 전차와 K9 자주포에 대한 1차 이행 계약이 마무리됐고 2023년 중반까지 FA-50 경공격기 수출까지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최소 25조 원에 달하는 수출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우리나라의 한 방산업체가 아랍에미리트와 수조 원대 천공투 미사일 수출 계약에 성공하며 국산 단일 무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는데, 또다시 반년 만에 방산산업 역대 최대 수주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 것이다. 최근 폴란드발 대규모 방산 수출이 성사된 바 있는데요. 이 폴란드발 방산 수출 방식은 일종의 패키지 딜 방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패키지 딜 방식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방식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기술력을 해외에 이전하는 뿐만 아니라 그 해외에 값싼 인건비, 노동력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줄임으로써 생산 단가를 효율적으로 절감하여 앞으로 더욱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런 무기체계 생산 능력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바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왜 갑자기 대대적인 무기 수입에 나서게 된 걸까? 그 뒷배경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올해 2월 러시아와 나토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우크라이나가 전란에 휩싸였다.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동유럽 전력 핵심으로 떠올랐는데, 지리적 특성상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는 만큼 폴란드 역시 러시아의 공격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소련에 점령당했던 아픈 과거가 있는 폴란드는 더욱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게 되자 폴란드는
각종 전차, 자주포 등 약 2조 4천억 원어치의 무기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폴란드 역시 전력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대대적인 무기 수입에 나선 것이다. 와, YT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핫클립 페스트 진짜 짱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립 페스트 4위부터 1위입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공은 미국의 레이시온사 호크 미사일 체계를 대처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2006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 2011년 개발이 완료되기까지 총 8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최대 사거리 40km, 요격고도 15에서 25km, 최대 속도가 마하 5에 달하는 천공.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2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하는데 특히 천공은 한 개 발사대당 8개의 유도탄을 탑재.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간의 짧은 간격으로 단발과 연발 사격 모두 할 수 있다. 또한 천공포대는 다기능 레이더 차량과 교전 통제 차량, 미사일 발사대 차량, 유도탄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다기능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고 교전 통제 차량에서 분석한 후 발사 명령을 내리면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방식이다. 사출된 미사일은 유도탄으로 탐색기를 통해 적기를 포착해 추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천공의 레이더는 다기능 해살 레이더. 단 하나의 레이더만도 표적에 대한 방위 거리 고도의 3차원 정보를 확보, 탐지, 식별, 추적, 교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천공2는 적의 항공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60도 전방향 대응이 가능한 수직 발사 방식과 홀드 론칭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때 홀드 론칭이란 수직 발사대에 유도탄을 공중으로 밀어올리면 공중에서 방향을 바꾸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는 기술이다. 천공은 기존의 호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대전자전 능력, 빠른 미사일 속도, 정확한 명중률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레이더로 여러 표적을 한꺼번에 유격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또한 작전 준비 시간이 짧고 적은 인력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차는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구시대적 무기로 평가되기도 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은 현대전에 전차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갑 전력을 차륜형 장갑차로 재편했는데 하지만 전차의 존재감을 과시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80BVM이나 T-72B3보다 훨씬 낙후돼 T-64BV 전차로 선전을 보였다. 가령 개전 초 키이우 동쪽 노바바산 전투에선 우크라이나군 T-64BV 전차 한 대가 14대의 러시아군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하는 장면이 공중 드론을 통해 생중계됐다. 격전지 마리우폴에선 우크라이나군 전차 2대가 러시아군 한 개의 대대전술단의 진격을 반나절 이상 저지하는 등 적절한 훈련으로 전술만 잘 다듬으면 현대전에서 전차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 폴란드 역시 전 세계 전차 중 한국의 K2 전차에 주목한 이유는 무엇일까? 폴란드가 보유한 T-72 전차 200여 대와 크리차주포 수십 문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상황. 이를 대체할 전차가 급한 실정이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세계 전차 생산국 가운데 빠르게 전차를 생산하거나 주문량을 늘리기란 쉽지 않았던 것. 이런 상황에서 성능은 물론 북한의 전면전 위협에 맞서 대량의 전차를 신속하게 만들 준비를 갖춘 국내 방위 산업의 특성상 K2 전차는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할 여건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무기의 각 재원과 특성 그리고 성능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로 우선 답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글로벌 무기거래 시장은 정찰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값싸고 질 좋은 무기를 선호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공통 사안입니다. 우리 한국산 K방산 무기들은 전 세계에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매우 경쟁력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K방산 무기, 이러한 방산 무기가 해외에서도 더욱 선전하고 또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전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경남 사천에 위치한 국내 방산기업이다. 국산 전투기 생산을 위해 한창 작업에 매진 중인 근무자들. 이곳에서는 T-50을 플랫폼으로 한 다양한 전투기가 개발되고 있는데 T-50은 1997년부터 K기업이 체계 개발을 시작해 2003년 초속 360m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한 우리나라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다. T-50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2번째 초음속기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다. 전투기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개발 성과에 따라 국력이 좌우될 만큼 중요도가 높은 무기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은 소형 항공기 개발 기술만 겨우 갖췄을 뿐 전투기 개발 여건은 불모지에 가까웠다. 그 가운데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우중공업,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등 3사가 힘을 합쳐 지금의 K기업이 탄생. 그리고 1991년 12월 드디어 KT-1 초도 비행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전투기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T-50 개발까지 성공한 데 이어 공군의 노후 아래 KF-5 제공호를 대체할 만한 경공격기 개발에 나섰는데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FA-50이다. 2011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FA-50은 T-50의 무장 장착 및 항전 장비가 성능 개량된 경공격기로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합동 정밀 직격탄, 정밀 유도 무기 투하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전투기용 레이더, 전술 데이터 링크, 생존성 향상 장비, 그리고 야간 임무 수행까지도 가능하다. 현재 고정익동에서는 TA-50 등이 생산되고 있는데 최종 조립을 앞둔 전투기 동체와 날개들이 공정에 맞춰 배치되고 있다. 전투기는 자유로운 정비를 위해 동체와 날개를 용접하지 않는다. 구멍을 볼트와 너트, 리벳 등으로 연결해 언제든지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게 만들어지는 것. 동체와 날개는 일반적인 쇠텅이처럼 보이지만 탄소 섬유를 80여 장 겹쳐 만들어져 쉽게 손상이 되지 않는데 단단한 만큼 구멍을 내는 일도 쉽지가 않다. 더구나 동체와 날개 그리고 내부를 포함해 뚫어야 하는 구멍의 수는 수만여 개에 달한다.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대한민국 전투기가 전 세계 창공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떠올리면 하나라도 허투루 할 수 없다는 게 K기업의 개발자들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폴란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유럽 시장에 시장 확대를 하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고 저희 회사가 향후 10년간 FA-50을 1000대 수출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시장 개척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의 수출 확대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다.
다연장 로켓은 다수의 로켓단을 한꺼번에 발사해 넓은 지역을 단번에 초토화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우리 손으로 최초의 다연장 로켓 구룡을 개발해 최근까지 사용해왔습니다. 구룡의 노후화로 인해 정밀 타격 능력 등이 크게 뒤처지게 되면서 새로운 다연장 로켓 개발에 뛰어들었고 그 결과 2013년에 천무를 개발해 2015년부터 실전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한국판 강철기라 불리는 천무는 차륜형으로 31톤짜리 트럭에 로켓 무기 체계가 실려있는 형태인데 기존 군단급 화력 체계인 구룡보다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천무는 1분에 12발을 연속 발사해 12개의 표적을 제압할 수 있으며 기존 구룡에서 쓰던 K-33을 비롯해 239mm 유도탄과 130mm, 227mm 무유도탄 등 다양한 탄종의 로켓을 모두 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는데 239mm 유도 로켓은 GPS가 장착돼 정확도가 높고 227mm 무유도탄 한 기에 자탄 900여 발이 들어있어 축구장 3개 면적을 촉구할 수 있다. 또한 유도 로켓의 표준 사거리가 80km, 사거리가 40에서 70km 정도인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을 공격할 수 있다. 천무는 또 구룡과 달리 차 안에 그대로 앉아서 조종이 가능하고 차체가 모듈화되어 있어 개조와 군수 지원이 용이하다. 또한 발사대 크레인이 내장돼 있어 일일이 포탄을 내려 실을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장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 화력전의 내박자인 장사거리, 고정밀도, 고기동성, 전투 지속성을 갖춘 천무.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위력은 예고편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K239 천무의 239mm 유도로켓의 사거리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만약 이것이 현실화가 되면 천무 다연장 로켓 한 기가 200km 이상 떨어진 적 후방 표적 12곳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돼 우리나라의 불충분한 미사일의 숫자를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리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레딩의 고양이? 그게 뭐야? 홀더 과학 덕후 맞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학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